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영문과 윤조원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페미니즘의 기존 흐름과 거기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퀴어하게 페미니즘의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버틀러의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페미니즘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여성이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오늘 저는 페미니즘 이론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생각하실 것이 많은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합격했는데 그 숙명여대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입학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건에서 보면 여성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묻지 않을 수 없게 됐고요. 그런 질문에 사회가 함께 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변희수 하사가 또 강제로 전역하고 이제 비극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퀴어한 여성, 트랜스젠더 여성, 이런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여성인가 여성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페미니즘의 진영에서도 어떻게 하면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이제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첫 번째 질문은 여성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보통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특히 이제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요. 반면에 여성은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성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버틀러가 그와 같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배경을 마련해 준 그런 이론가라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성을 여성으로 만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몸인가? 생물학적인 타고난 어떤 본질적인 요소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주입된, 문화적으로 부과된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여성을 여성이라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성을 여성으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식별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성을 여성으로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요인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을 한다면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그림은 미국의 음악가, 대중음악을 하던 메릴린 맨슨이라는 사람의 그 앨범 표지 사진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사용합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만든 몸이기 때문에 젠더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뭐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젠더 정체성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들이 무엇인가를 시각적으로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슴이 있는지, 또는 뭐 몸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화장을 했는지 어떤지, 머리 모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젠더의 구분 가능성, 식별 가능성에 대해서 흥미롭게 질문을 던지는 이미지로 이 메릴린 맨슨이라는 음악가가 이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활용하는데요. 메릴린 맨슨은 최근에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뭐 폭행을 가했다든지 그루밍을 통해서 이제 성적으로 어떤
폭력적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고발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림을 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뭐 양가적인 느낌이 드는, 그러나 언제나 제가 유용하게 생각하는 그림이기는 합니다. 네, 주디스 버틀러가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처음 출간한 것이 1990년인데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책 표지가 맨 처음에 책이 출간됐을 때의 표지고요. 너무나 이 책이 잘 팔려서 정말 재판에 재판을 거듭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과 젠더에 대한 논의의 지형 자체를 바꾼 정말 중요한 책이 되면서 개정판이 나올 때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저 개정판의 표지는 초판 표지에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이제 확대한 것이죠.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사회에서 남녀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저렇게 이제 치마와 비슷한 형태의 옷을 입혀서 키웠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진을 버틀러가 저기에 이제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틀러가 2008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개정판에 붙인 서문에는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도, 페미니즘의 지형을 바꾸는 책이 될 줄도, 그리고 퀴어 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줄도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버틀러가 1990년에 젠더 트러블을 낼 당시에 미국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990년 이 시기는 제2물결 페미니즘이 정말 많은 성장을 이미 하고 있었던 시대이고, 여성의 해방에 대한 논의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는 질병이 서구 사회 전역을 휩쓸면서 에이즈 패닉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두드러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탄압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던 시기였고요. 그것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그때까지 겪어오던 탄압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뭔가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운동을 조직화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한편으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탄압이 제도적으로 크게 두드러지던 시기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탄압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조직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또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 사회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욕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동성애자 연구, 이른바 게이 레즈비언 스터디즈가 활발하게 또 이제 조직화되면서 제도권 안에서까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큰 움직임이 생기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셸 푸코, 잘 알려진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 이런 책들이 70년대에 출판되고 80년대에 미국에 번역 소개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에 규범화되어 있던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조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틀러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성소수자이고요. 성소수자로서 에이즈에 시달리는 동성애자 친구들이 적절한 의료적,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잃는 사람들이, 파트너를 잃는 사람들이 상실의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그리고 목소리, 이런 것이 비껴나가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를 자기 나름의 이론적인 담론으로 만들어낸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틀러는 헤겔 연구자였고요. 애당초 헤겔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박사 논문을 받은 사람이고요. 헤겔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정이라는 개념이죠. 누가 인정을 받고 주체로서 사회적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헤겔이 이야기하는 어떤 주체와 객체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데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버틀러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 동기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도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더 트러블의 부제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부제를 보시면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페미니즘에서 이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정체성의 개념에도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부제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버틀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탈토대주의, 탈본질주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토대가 있다거나 본질이 주어진 것으로서 불변의 것으로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성주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성주의라는 것은 주어진 본질이 있다는 이야기와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구성주의라는 것은 이제 컨스트럭셔니즘, 보통 생각하면 그냥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맞기는 한데 그냥 레고를 조립하듯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성주의는 뭔가 물질적인 토대가 이미 주어져 있다, 본질로서 불변의 것으로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식론적 툴이자 인식론의 수단인 언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담론의 사용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어떤 의미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미 있는 의미를 지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의미를 생산해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창출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만 정확한 설명입니다. 헤겔과 푸코와 많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헤겔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푸코와의 연관성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맨 첫 번째 챕터에서 실제로 버틀러가 여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특히 페미니즘의 기반으로서 소환되는 여성은 누구인가? 그래서 해방의 대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은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섹스와 젠더의 구분에 대한 질문도 합니다. 섹스와 젠더의 구분은 보통 이제 페미니즘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 어떤 이제 개념적 구분이라고 평가되고 사용되어 왔고요. 지금까지도 그 개념 구분은 여전히 상당 부분 유효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개념에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젠더를 수행으로 설명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 주체라는 개념 자체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안에 어떤 개념이 내재하기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이제 간단히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페미니즘과 여성, 여자들,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때까지의 페미니즘은 여성을 억압의 대상으로 여겼죠. 1990년대까지의 페미니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억압의 대상으로 여겼고 큰 틀에서 가부장제라는 굉장히 불균등한 권력의 배분 때문에 이루어진 억압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억압의 역사에서 상당히 그 억압이 보편적으로 경험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억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억압적 구조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억압의 경험을 했던 여성들을 이제 해방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이제 중심적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평등 페미니즘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까지 여성들에게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고 주체로서의 위치가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한 억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인간 보편의 위상, 주체로서의 인간의 위상을 남성들이 독점해 왔기 때문에 남성이 독점해온 그 주체로서의 인간의 위상을 여성에게도 나누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것이 페미니즘의 이제 커다란 지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편 주체로서의 위상을 여성에게도 허용해 달라, 평등한 위상은 그렇게 나눠 가져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세웠던 것인데요. 버틀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관점은 여성을,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위치에 고정시키는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버틀러의 생각이고요. 주체로서의 입장을 확립하는 이 과정이 객체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구조일 수 있는 이 주체의 구조를 여성이 같이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루어졌던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해방을 요구하는 그 요청 자체가 이제 억압과 해방이라는 구도 자체에 대한 질의는 하지 못하는 요구일 수 있다, 이제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해방해야 된다는 이 요청 속에서 여성에 포함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억압이라는 것도 상당히 다른 여러 벡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여성의 억압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이 억압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주체들도 정말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 개념이 담아낼 수 없는 차이, 비동일성의 요소들이 또 다른 억압을 생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페미니즘이 여태까지 많은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약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페미니즘의 주체로 여성을 소환하는 그런 정치적 작동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성과 남성을 억압적 관계로 묶어두는 이 이항 대립적 젠더 관계 자체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보자, 이런 질문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버틀러의 논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이항 대립적 젠더 관계 자체가 어떻게 해서 억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권력 구조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강제적 이성애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요. 젠더 이분법, 남성과 여성의 이 관계라는 것을 이분법적 관계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 젠더 이분법 체계가 어떻게 헤게모니적 기반을 만들게 되었는가, 여기에 특정한 권력 구조가 이미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미니즘이 이때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여성이라는 고정된 토대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첫 부분에서 버틀러가 시몬 드 보부아르를 데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여성은 만들어진다, 제가 여기 인용을 했는데 One is not born but rather becomes a woman 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해서 이 세컨드 섹스라는 책을 페미니즘 역사의 고전으로 만든 이런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구성주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요. 생물학적인 성별과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젠더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텍스트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보부아르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여성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만큼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이 이제 남성이 독점해 왔던 보편적 인간 주체의 위상을 여성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평등 페미니즘을 주창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여성이 남성이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객체의 위상으로 좌천되어서 제2의 성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면 제2의 성의 위치에서 남성이 독점해왔던 보편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어떤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버틀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은 보부아르가 주창했던 평등 페미니즘의 요구사항에서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비판의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이렇게 보부아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문제의식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섹스 젠더의 구분은 보부아르만 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똑같은 언어로 표현하지 않지만 사실은 18세기 말에 페미니즘의 최초의 고전이라 여겨지는 메리 울스톤크래프트 같은 사람도 이미 어느 정도는 표현했던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원래부터 열등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 제도에 의해서 열등한 존재로 교육받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성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보부아르가 그것을 훨씬 더 철학적인 언설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20세기 후반에도 게일 루빈이라는 페미니스트가 섹스 젠더 체계라는 말을 사용해서 보부아르가 했던 이야기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섹스 젠더 시스템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한 사회가 생물학적 섹슈얼리티를 인간 행위의 산물로 변형시켜서 이제 젠더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젠더 체계를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우리는 그걸 단순화해서 섹스는 성별이고 젠더는 문화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게일 루빈이 설명을 했을 때에도 이미 여기에 이제 성적 욕구가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것이죠. 보통 섹스 젠더를 생물학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렇게 구분해서 단순화하는 것이 뭐 너무 납작한 설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요한 성취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논의가 생물학적인 여성성에 묶여 있을 때에는 여성은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남성과 비교했을 때 다른 생물학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의 역할에 묶여서 모성에 기반한 여성성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여성의 임무고 남성에게는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는 그와 같은 생물학적인 여성성 때문에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합리적 판단에 이를 수 없어서 남성의 통제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는 역사가 굉장히 가부장 제도의 역사에서 이제 오랫동안 여성에게 평등한 지위를 주지 않는 그런 논리로 활용되어 왔었죠. 그런데 생물학적인 여성성과 문화적인 여성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주어진 것, 본질적인 것, 벗어날 수 없는 것, 고정불변의 것으로서의 그 여성의 어떤 이제 몸과 관련된 것들과 여성의 존재 의미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페미니즘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동인이 되었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적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보부아르나 이 게일 루빈 같은 이론가들이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버틀러는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섹스 젠더가 성별이 주어진 몸과 문화적으로 구성된 젠더 사이에 근본적인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섹스 젠더가 정말 그렇게 단절된 것, 구별된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젠더가 두 개여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수컷, 남컷의 몸이 있기 때문에 젠더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단절된 것이라면 젠더는
자유롭게 부유하는 인공적 구성물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남성성, 여성성 외에도 세모도 있을 수 있고 네모도 있을 수 있고 뭐 양성성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두 개의 젠더만 얘기하고 있는데 젠더 이원론이 그러면 섹스와 정말 분리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메모한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섹스 젠더 욕망이 그렇게 구분 가능한 것이라면 왜 수컷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남자는 섹스가 그러니까 남자인 것이죠. 문화적으로도 남성성을 그렇게 발현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반대성이라 생각하는 여성을 욕망하는 그런 남성적 욕망을 보여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리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 젠더 욕망이 분리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정도로는 우리에게 도구적 유용성을 제시했지만 실제 삶에서 그것이 정말 분리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분리되지 않은 것의 헤게모니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섹스 젠더 구분은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생물학적 섹스가 메일, 피메일, 수컷, 암컷밖에 없다는 전제에 이미 기대고 있고 그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틀러의 이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에서 가장 유명해진 언설이 드디어 나옵니다. Perhaps sex was always already gender. 섹스는 어쩌면 이미 언제나 젠더였던 것 같다.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버틀러가 합니다. 섹스 젠더의 구분은 문화 이전에 이미 자연으로 존재하는 섹스가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몸의 성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성별이라는 개념 자체에 문화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 언어도 의미도 인식론도 없는 아무 어떤 이제 개념적 구분도 없는 외딴 곳에 어떤 사람의 몸이 하나가 덜렁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의 몸이 남자의 몸인지 여자의 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겠죠. 그 몸에 의미화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남자아이다, 여자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학적인 몸, 자연으로 주어지는 몸을 의미화하는 기제가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이 이미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문화적으로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자는 저렇게 해야 해 하는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의 몸이라고 여자의 몸이라고 읽을 수 있는 그 식별 가능성 자체가 이미 젠더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상당히 놀라운 그리고 흥미로운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던 동의를 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젠더 트러블이 젠더를 섹스를 생각하는 지형 자체에 굉장히 커다란 파장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섹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인 것, 주어진 것, 고정불변의 것, 이미 타고나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는 것 자체가 젠더의 작용이다. 이렇게 버틀러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깊숙이 파고들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남성성, 여성성으로 나뉘어지는 이제 젠더라는 것의 작용인데요. 이 젠더라는 것이 특정한 권력의 배치로서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 물질적인 것, 이미 주어진 것,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것, 저기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연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것이 버틀러의 생각입니다. 물론 자연 어떤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유의 체계 내에서 의미화하고 그것을 내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원래의 자연과는 다른 것으로 변형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과는 다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이라는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버틀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섹스가 이미 젠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섹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젠더가 어떻게든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몸을 이렇게 타고났는데 내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 몸이 여자의 몸 같은데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인공적인 것이고 섹스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내 몸뚱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존재하고 내가 경험하는 어떤 현실로 있는데 물질적인 것이 다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질문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버틀러가 나름의 또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이제 강제적 이성의 매트릭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이 젠더의 이원론적 젠더의 작용에서 버틀러가 중요하게 지적하는 점 중에 하나는 이성애가 강제적 명령으로 작동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남녀의 욕망이 언제나 반대의 성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강제적 이성애의 명령이죠.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두 개의 젠더가 이성애적인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삶을 조직해야 한다는 문화적 규범으로 권력의 작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 버틀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섹스와 젠더와 욕망이 일정한 연관성 속에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버틀러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적 이성애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어떤 커다란 이제 권력의 배치로서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두 개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개는 서로를 욕망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 항상 결합해야 하는 어떤 이제 성적인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성애라는 것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조직하는 굉장히 커다란 권력으로 작동을 하고 그 안에서 젠더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버틀러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페미니즘에서 남녀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억압을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이성애 중심적인 틀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여자가 이성애자도 아니었고 모든 여자가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억압을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가부장제를 굉장히 보편적인 억압의 틀로 설정하고 모든 여성이 가부장적인 억압 안에서 해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발상 자체가 이성의 규범성 안에 이미 갇혀있는 그리고 그래서 여성이라는 대상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생물학적인 본질론 속에 가둘 여지가 있는 그런 논의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버틀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이 간단한 동영상인데요. 어레타 프랭클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대중가요 가수입니다. 이제 팝싱어인데요. 어레타 프랭클린의 이 노래가 제목이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이라는 노래입니다.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 네, 잠깐 동영상을 볼까요? I had to face another day. Oh, it made me feel so tired. Before the day I met you, life was so unkind. You're the key to my peace of mind. You make me feel. You make me feel.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 저 동영상은 이제 뭐 좀 다른 가수 캐롤 킹이라는 다른 가수가 케네디 센터에서 이제 평생 공로상 같은 것을 받을 때 축하하러 나와서 이미 거장이 된
아레사 프랭클린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니까 노래가 좋으시면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막 오바마 대통령까지 와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는 장면이 있어서 좀 재밌는 클립이긴 합니다.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이라는 가사가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이제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정말 내가 여자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그냥 들으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대중가요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그 전까진 여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 저 남자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여자가 되었다. 여자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버틀러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성애적인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가 여자임을 느낀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여자. 그러니까 여성성의 어떤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이성애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젠더의 정체성으로 경험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잘 보여주는 노래 가사인 것이죠. 버틀러가 한 이야기 중에서 젠더는 수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섹스와 젠더는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타고난 것이 성별, 섹스라면 젠더는 그것의 반영처럼 문화적으로 학습해서 그 위에 덧입혀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요. 버틀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젠더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로 내가 반복하는 동일시의 수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저기에 메모를 복잡하게 해놨지만 이미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젠더는 수행적인 것이라는 부분만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면 될 텐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고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고 얼굴을 어떻게 다듬고 이야기를 어떤 말투로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차원에서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죠. 남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하는지를 잘 모른 채로 남자는 이렇게 몸매를 가꾸고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행동의 양태를 보여야 하고 이런 것이 다 무의식적인 어떤 수행으로 발현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이제 학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습을 시켜주는 사람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그것을 수행적인 반복을 통해서 그냥 제시해 주는 것이죠. 어디에 법으로 써 있질 않아요. 내가 이런 머리 모양을 해야 하고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는 12가지 옷 중에서 이런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남자는 여기에서 고르고 여자는 여기에서 고르시오라는 어떤 규정이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든 어떤 문화든 항상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라는 수행이 따로 정해져 있었죠.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른 채로 그래서 원본 없는 모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행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가 반복합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 원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개인들 사이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대개의 비슷한 수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젠더는 수행이라는 버틀러의 이 말은 내가 나의 젠더 정체성을 나의 의지로 자유롭게 예술적으로 표명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계속해서 어떤 원본 없는 수행을 반복하기 때문에 젠더가 만들어지고 영속화되고 계속되고 고정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의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죠.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여태까지 나는 비교적 리버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여태까지 비교적 급진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정말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계속 반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좀 각성의 효과를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버틀러의 이야기가 다 옳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논박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우리도 어쩌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나는 이 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론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듣거나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정답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나에게 알려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이 사람의 말을 금과 억조로 여겨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어떤 이론적인 담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것이 있으면 어디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지를 꼭 비판적으로 따져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틀러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는 기존의 이야기에서 하지 않았던 어떤 지적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분명히 생기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 이전의 페미니즘 이론이라든지 젠더를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담론에서 어디가 사각지대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논의에서 누락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가능성들을 열어주었다는 평가는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젠더는 원본이 없는 모사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쓴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실체가 없는 일루전, 환상 같은 것이다, 환영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버틀러에 대한 양가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버틀러는 인간이 커다란 의지의 주체로서 뭔가 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썩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탈구조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기존의 그 근대를 가능하게 했던 인간에 대한 관념이 크게 데카르트적인 차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그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그와 같은 이제 근대적 인간관에 탈구조주의적인 현대 비평가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객체화하는 그런 데카르트적인 인간 주체의 개념이 많은 것을 파괴하고 굉장히 많은 폭력을 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언어 같은 구조 속으로 이미 태어난 우리는 개별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내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어쩌면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해서 젠더의 이 수행적 측면에서도 그렇다면 내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젠더를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이제 해볼 수 있게 되는데 버틀러의 논의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주체라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그냥 행위자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에이전트, 행위자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너무 비관적인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푸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론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푸코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권력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고 권력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권력의 결과, 권력의 효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근대적 권력의 작동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많은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버틀러도 이제 그와 비슷한 사유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푸코도 권력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내부에 저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틀러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젠더라는 것의 이 작용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서 젠더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통해서 매일의 미시적 실천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버틀러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이 규범으로 작동하는 법을 비껴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다른 의미화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체성 정치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이제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기반을 두는 페미니즘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당연히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은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권력이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실제로 했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의를 새롭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성소수자라든지 인종소수자라든지 여성이 1970년대, 80년대까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인식 대상으로 여겨지지도 않았고 식별 가능한 주체의 위치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소리내서 이야기할 때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나에게도 목소리가 있다. 나라는 존재도 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정체성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과도기의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끝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니 나를 이렇게 알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버틀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론적인 이야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근 미국 사회에서 지난 이제 10년, 20년간 보면 예를 들어 헐리우드의 많은 아시아계 배우들이 아시아계라는 그 정체성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었고,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계 예술이라는 거를 따로 꼭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또 한계가 되고 감옥이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조차도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이야기를 왜 꼭 해야 되는지, 미국인이면 그냥 미국인이지 아시아계라는 것이 더 씌워질 때 이것이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결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지만 감옥같이 작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라는 것은 꼭 이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데, 버틀러가 그 이야기를 이제 이론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규정을 위해서 배제를 해야 되는 존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누구는 여성이고 누구는 여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부장제를 보편 억압의 기제로 너무 당연시하고, 그것이 남녀의 관계에서 억압을 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틀로 생각을 하면, 여성이라는 범주에 또는 젠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체성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이른바 일탈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고 범주화되지 못하는 존재들, 식별 불가능한 존재들. 그러니까 주체라는 개념 자체가 식별 가능성을 위한 투쟁이라는, 권력 투쟁이라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여성적 정체성을 페미니즘의 기반으로 삼을 때 식별 불가능한 존재가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틀러는 정체성 없는 정치를 향해 가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 없는 정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정체성 없는 정치? 나 그러면 여잔데 내가 여자라고 정체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내가 여태까지 여자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나는 그럼 나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은가? 여성에 대한 억압은 분명히 현실에 있는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여성에 대한 억압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버틀러라면 여기에 대해서 나를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것 자체를 다 지금부터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여성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의 의미는 굉장히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고, 나라는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것이어서 그걸 버려라,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나의 존재, 그것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나의 존재를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억압은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억압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억압이 그것으로만 얘기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발생할 수 있는 억압의 구체성은 다 다른 것이에요. 여성에게 억압이 있을 수 있고 성소수자에게 억압이 있을 수 있고 인종적 억압이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합친 억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다른 축에만 억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정체가 필요한 것이고 페미니즘이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틀러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몸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데 섹스가 성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도 젠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버틀러가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후에 큰 반발도 받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책을 씁니다. 몸의 물질성에 대한 책을 이 다음에 썼죠. 그래서 Bodies That Matter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버틀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또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Bodies That Matter 라는 그 책의 제목은 matter라는 그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동사로 이렇게 사용하면 중요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몸이라는 뜻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몸.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틀로서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생산하는 의미가 중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matter라는 말이 명사로 쓰이면 물질이라는 뜻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bodies that matter라는 말 속에는 물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몸이라는 뜻이 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물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버틀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에 의미화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틀러는 물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유하고 의미화하는 우리의 방식 자체를 매터링이라는 용어를 이제 소개하면서 다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도를 합니다. 네, 거기까지가 젠더 트러블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제가 이 강의에서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이제 반반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두 번째 섹션에서 피상적으로나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은 버틀러가 이 젠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성소수자라든지 퀴어한 논의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우울증적 젠더라는 개념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개념을 굉장히 나름대로 잘 활용한 설명인데요. 프로이트는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한 의사이자 이론가였죠. 정신분석이라는 이론의 틀을 닦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보통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남녀에 대한 설명을 오이디푸스 구도로 하는 바람에 생물학적 본질론이라든지 해부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Anatomy is Destiny라는 이야기가 프로이트를 오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로 언제나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사실 그 얘기만 하진 않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퀴어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기여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자면 프로이트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양성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이성애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성애다 이렇게는 이야기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성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 이성애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섹슈얼리티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욕망 자체가 이성을 향해서 재생산을 위한 행위로 발현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고 너무나 이상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욕망이 발현되기 때문에 섹슈얼리티 자체가 다형 도착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태가 여러 가지고 그리고 이른바 도착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망은 대상과 본질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해서 내가 가진 욕망이 남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은 어디에 갖다 붙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도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다소 편견을 가지고 좀 단순화했었던 프로이트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힘주어서 설명을 한 그 에세이가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젠더와 섹슈얼리티 논의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제가 추천하는 그런 이론적 텍스트입니다. 버틀러는 프로이트의 이런 논의를 물론 비판적으로 활용합니다. 모든 것에 다 동의하지 않고 프로이트가 했던 이야기의 어떤 점들은 당연히 이제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페미니즘에서 특히 이제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버틀러도 역시 프로이트를 이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버틀러가 1997년에 쓴 Psychic Life of Power라는 책이 있는데요. 권력의 정신적 삶이라는 책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굉장히 퀴어한 얘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들으면 제 생각에는 좀 기뻐할 수도 있는 자기가 살던 시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프로이트의 그 멜랑콜리아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보통 우울로 번역을 하죠. 우울이라는 이 프로이트의 개념은 처음에는 슬픔과 우울이라는 저 글에서 살짝 병리적인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욕망의 대상을 상실했을 때 그 대상의 상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 애도의 과정을 잘 겪으면, 슬픔의 그 과정을 잘 겪으면 대상에 대한 욕망을 내가 잘 걷어들이고 그것을 다른 대상에게로 이행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슬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이제 애도가 잘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설명이고요. 애도가 잘 이루어지고 슬픔이 그런 과정으로 잘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애정의 대상에 내가 투여했던 리비도가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대신에 나의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마치 나의 내부로 옮겨오는 것 같은 대상과의 동일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대상이 상실되었는데 상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없어진 대상을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나의 내면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대상에게 투자했던 리비도가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우울의 기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실된 대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의 내면으로 부정적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아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것이 이제 우울의 기제다. 이렇게 프로이트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의 기제가 정신병리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여러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애도의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한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왜 잃었는지 어떻게 잃었는지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든지 공적인 담론에 충분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로 애도를 거의 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 처해서 이제 우울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을 프로이트가 몇 년 후에 쓴 저 자아와 이드라는 책에서는 살짝 변형을 해서 우울이 병리적인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 이 애도의 과정이 우울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래서 자기 이론을 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과의 우울적인 동일시 과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실한 대상을 자기 내면 속에 간직하는 과정이고, 그럼으로써 상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기제이기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포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상실을 상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상을 포기하는 역설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우울이라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것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이것이 자아의 형성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상을 상실하고 그 대상과 계속해서 내면적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이 새겨지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애인이었느냐, 내가 연애를 했던 역사가 내 성격에 계속 다 남는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수긍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성격에는 대상 선택의 역사가 흔적으로 남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프로이트가 했는데, 버틀러가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 글에서 설명하면서 자아의 성격은 그래서 해소되지 않은 슬픔이 잔재로 남아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프로이트와 버틀러를 대비시켜서 버틀러 컨트라 프로이트 이렇게 이제 부제를 붙여놨는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버틀러가 이런 프로이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과정을 거치는 아이들이 성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성 부모에 대한 욕망을 어떤 식으로 경험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동성 부모와 동일시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동성 부모와 동일시를 하기도 하고 이성 부모와 동일시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동일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그 오이디푸스 구도에 대한 설명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서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대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 대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부모와 동일시할 수도 있고 저 부모와 동일시할 수도 있는데 동일시가 사실은 젠더를 설명하는 기제인 것이죠. 어떤 부모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욕망이 어떤 욕망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느냐 얘기가 된다면 동일시는 이제 젠더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부모와 동일시할 것이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굉장히 그 설명을 복잡하게 하고 이 글에서도 하고 저 글에서도 하고 해서 이제 그 프로이트의 사고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이트 공부에서는 중요한 점이기는 한데 이와 자아라는 아까 그 책에서 프로이트가 어떤 부모와 동일시하는지는 아이의 기질에 달려있기도 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그것을 잘 잡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애초에 아이가 양성의 적이고 욕망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어떤 기질이 있어서 어떤 부모와 동일시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버틀러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최초의 양성성을 아이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이와의 욕망이나 동일시를 기질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 타고난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본질을 설명하기 않기 위해서 정신분석을 얘기했으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구도에서 이제 근친애를 금지하는 명령을 남자아이가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그 원초적 사랑을 결국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그 금지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친애 금지가 오이디푸스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여자아이가 원래 욕망의 대상이었던 어머니라는 존재를 포기해야 되는 과정이 거기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프로이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친의 금지보다 동성의 금지가 먼저가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죠. 그래서 결국 버틀러가 프로이트의 그 내용을 가져와서 하고 싶은 질문은 이성애적인 모델이다. 여전히 프로이트도 안 그런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성애적인 모델인데 여기서 동성애적 애착이 상실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우울적 동일시라는 프로이트의 그 이야기를 빌려와서 애초에 여자아이의 경우 어머니라는 사랑의 대상을 잃는 그 과정을 우울적 동일시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적 동일시는
상실된 대상을 자아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 무의식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애초에 그 어머니를 향하는 사랑이 동성애적인 것인지 뭔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설령 동성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제도 없고, 그것을 의미화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욕망인지, 그 상실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도 다 알지 못하는 채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상실된 대상은 자아를 구성하는 동일시의 형태로 자아 내부에 남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언제나 유령처럼 존재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적 동일시는 자아가 젠더화된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프로이트가 이 우울적 동일시가 자아의 성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살짝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아가 젠더화된 성격을 가지게 되는 데에서 동성애적 애착을 상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적 구조로 젠더 정체성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성애적 젠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에는 잃어버린, 상실된 것으로서의 동성애적 욕망이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설명이 되는 거죠. 이성애라고, 내가 이성애자라고 나를 동일시하는 어떤 사람의 젠더 정체성 안에도 잃어버린 동성애적 욕망의 흔적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자아이의 경우도 버틀러가 거기까지 가서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에도 애초의 대상이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어머니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어머니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죠. 그래서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기제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그 어머니와의 동일시에서 차별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남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욕망도 함께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동성애적인 욕망, 그리고 어머니와의 동일시, 이런 것이 남성으로서 이성애적 주체성을 가지는 존재로 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잃어버린 것이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것으로 내면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의 이성애적 정체성은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이제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 단계에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선행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성애적 애착을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성애적 젠더 정체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친애적 금지는 동성애적 애착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욕망이 애당초 이성애적인 것인가? 그렇다는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른바 정상적인 것이라 여겨지는 여성의 이성애적 젠더 정체성 형성은 동성애적 사랑의 상실에 대한 애도를 부인하는 우울적 동일시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적 사랑의 상실에 대한 애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의 의미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상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실을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아이의 이성애적 젠더 정체성은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한 이제 아버지를 향한 욕망의 흔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머니와의 동일시에서 형성된 그 여성과의 동일시를 어떻게 끊어내느냐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문화적으로는 더 설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성성의 부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성을 부정해야 되고 이제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이제 끊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성을 어머니로 대표되는 여성성을 부정해야 되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로 대표되는 여성성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남성성이, 이성애적 남성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분열의 과정이 바로 이성애적 남성의 젠더 정체성 과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 여성의 이성애적 젠더 정체성과 정상적 남성의 이성애적 젠더 정체성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를 버틀러가 굉장히 퀴어하게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이성애적인 정체성은 그냥 동일한 어떤 욕망의 산물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인이 작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의 차원에서 나의 이성애의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언제나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애와 젠더 정체성은 그냥 주어진 기질이 아니라 어렵게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결국 이르게 되는 어떤 특정한 성취, 특정한 지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성애적 애착이라는 것이 이성애적 주체의 자아 형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젠더 정체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적 주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증적 주체인 거죠. 그걸 난 모르는 거예요. 상실한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애당초 인지하지 못하고 그 상실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울의 이야기가 이제 퀴어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로 버틀러에게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층위에서 이야기되는데 한 가지 층위는 문화적으로 매우 가시적인 영역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던 1980년대에 이제 에이즈 패닉과 동성애 차별, 혐오가 너무나 거세게 일어나던 그 바탕을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동성애라는 것이 이성의 규범적 사회에서 애당초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것, 일탈적인 것, 숨어야 하는 것, 비가시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 퀴어한 주체들은 자기 비하와 자기 파괴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더라도 그 대상의 상실이 정말 슬픈 것이라는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계속해서 사회에서 취급받았기 때문에 에이즈 패닉 때문에 상실된 성소수자들의 그 파트너들은 충분한 애도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퀴어한 주체가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로 많은 자기 파괴와 자기 비하의 통계를 보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퀴어 정치성을 더욱더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젠더 그 자체가 우울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층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이론적 차원의 이야기죠. 방금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성의 규범사회의 젠더라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도 없고 상실된 줄도 모르는 동성애적 욕망을 이미 내면의 상실의 흔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젠더 자체가 우울적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섹슈얼리티가 젠더의 표현인 것이 아니라 젠더야말로 표명될 수 없는 섹슈얼리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젠더의 그 억압적인 권력적 작용이 강제적 이성애와 맞물려 있다는 아까의 설명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젠더라는 것이 그렇게 설명하면 부인된 욕망의 수행적 표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의 규범적 문화는 이미 동성애를 그 안에 금지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애도되지 않은 애도 불가능한 사랑의 흔적들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구성되는 젠더 우울의 문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이 이야기를 내가 과장해서 해보겠다. 과장해서 해보면 가장 진정한 우울증적 레즈비언은 아주 철저히 이성애적인 여성이다. 그리고 아주 철저히 이성애적인 남자야말로 가장 진정한 우울증적 게이 남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설명이죠. 아주 역설적인 설명이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물론 버틀러 자신도 이 설명은 모든 사람을 내가 그렇다고 못 박아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젠더라는 구조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과장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동성애 혐오적인 남성이
가장 마초적인 수행을 통해서 어떤 그 자기의 남성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는 어떤 그 불안한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런 설명이 너무나 폭력적인 젠더의 수행에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얘기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 버틀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이성애적인 여자가 숨어있는 레즈비언이고 모든 이성애적인 남자가 숨은 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 자기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젠더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확정적인 것이며 불확실한 것인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고정된 것, 확실한 것, 의심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나의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나라는 사람 자체의 어떤 젠더화된 정체성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성인가,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언제나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생물학적 본질로 규정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여성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방식으로 여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더 연합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외연을 넓힌 그런 정치성을 가지는 운동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버틀러가 얘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젠더 정체성이 내가 알지 못하는 초과, 잉여, 이런 것을 늘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것이 아닐 수 있고 언제나 고정불변의 것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내가 이해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늘 수행했던 그 어떤 것을 똑같지 않은 반복으로 다시 의미화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을 초과하는 어떤 우리의 수행에 의해서 다르게 의미화될 수 있다면 매일의 수행이 똑같은 반복이 아닌 어떤 다른 영역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실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까지 제가 버틀러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초기의 책 2권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압축적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의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에서 제가 핵심적인 설명은 몇 가지를 해드렸지만 버틀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복잡성이라든지 방대함을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이 흥미가 있으셨다면 버틀러의 원저를 직접 읽어보시는 시도를 꼭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버틀러의 글이 쉽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꼭 글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ad writing이라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내가 입술을 깨물고 이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했는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늘 당연한 것으로 생산되던 의미를 그대로 반복하는 실천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글을 썼다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초기에 나왔던 이 이론서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론의 내용을 담고 있고 많은 이론가들이 이미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독자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렵다면 좀 나이가 들어서 쓰게 되는 다른 책들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젊었을 때 썼던 책들보다는 조금 더 접근 가능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했던 이야기의 많은 논점들을 젠더의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는 윤리와 일상적 정치의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하기 때문에 훨씬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이제 이 초기의 젠더 이론에서도 그랬지만 나중에 자기 이론을 더 다른 정치의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하는 내용에서도 보면 항상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는 주권적 주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실제로 근대를 가능했기 때문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주권적 주체라는 이 개념이 자아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타자를 배제하고 타자를 이등 시민의 위치로 격하시키고 권력의 위계 질서를 발생함으로써 얼마나 폭력적인 결과를 낳을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요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태로운 삶이라든지 이런 후기의 저작들을 보면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사회가 직면하게 된 세계 정세 속에서의 그 문제적인 위치도 있지만 그런 정세 속에서 누구의 존재가 인정받고 누구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죽었는데도 미국을 벗어난 곳에서 미국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고 그 사람들의 삶이 애도할 가치가 없는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 자체에 근원적인 성찰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로 위태로운 삶에서는 젠더에 국한되지 않는 비평적 사유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 Non-Violence, 그러니까 비폭력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The Force of Non-Violence, 비폭력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이죠. 여기서도 이제 폭력에 대항하는 방식으로도 폭력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대응의 방식을 지구적으로 함께 모색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라든지 정당 방어 이런 차원에서도 폭력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모든 사람이 모두가 주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이야기보다는 모두가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유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비폭력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버틀러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버틀러가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하지만 페미니즘의 확장을 통한 더 많은 논의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논의들을 퀴어한 차원에서 우리 현실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로 어떻게 바꿔주었는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선택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미흡하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과 응답을 그리고 함께 생각을 토론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